돈을 번다면 피해갈 수 없는 게 세금이에요. 곧 연말정산 하실 텐데 매년 하면서도 매년 이거 뭐 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 게 연말정산이고, 피해갈 수 없는 만큼 세금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직장인의 세금, 연말정산, 주식 관련 세금, 종합소득세까지 돈을 벌면 꼭 알아야 되는 세금 관련 지식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우선 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월급이 내 연봉의 12분의 1이 들어오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빠지는 돈이 많지요. 우선 소득세가 빠져요. 돈을 벌면 이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쓸게요 라고 떼어가는 게 소득세죠.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떼어가는데 얼마를 떼어가는지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떼어가요. 이 표는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떼어가는 소득세를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원천징수로 무조건 떼어가기 때문에 직장인은 세금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나는 원천징수에서 떼어가는 소득세를 표준보다 조금 더 떼어가거나 덜 떼어가기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떼어가고, 여기에 추가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4가지 사회보험료를 떼어갑니다. 일단 내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떼어가고, 다들 다 아시는 건강보험료도 떼어가죠.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떼어가요. 노인들 요양비용으로 쓰이는 장기요양보험료, 실업급여로 쓰이는 고용보험료를 떼어갑니다. 이 4가지 사회보험료는 내가 낸 만큼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걷어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그래서 월급날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뺀 남은 금액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죠. 급여 명세서에 이게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고, 혹시 내 급여 명세서를 나는 못 봤다 라고 한다면 회사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매달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떼어가지만 내가 1년 동안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내가 진짜 내야 될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낸 세금보다 세금을 덜 내도 된다면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 더 내야 된다면 추가로 내는 게 연말정산의 결과이죠. 연말정산은 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돌려받는다면 3월에 월급이 들어올 때 추가로 돈이 더 들어오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면 3월에 월급이 들어올 때 세금이 더 빠져서 들어와요. 추가로 내야 될 금액이 많은 사람은 3, 4월에 걸쳐서 세금이 더 빠지고, 저는 연봉 한창 많이 받을 때는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많아서 3, 4, 5월에 걸쳐서 세금이 더 빠져나가는 슬픈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은 뭘 하는 건지 이해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2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세금은 내가 번 돈 전체를 대상으로 매기질 않아요. 조건에 만족하는 일정 금액은 내 소득에서 빼주고 그 남은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걸 소득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번 돈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고, 이 금액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득공제로 뭘 빼주냐? 일단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고 일괄 금액을 일단 빼줍니다. 이걸 왜 빼주냐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면서 쓴 경비들을 비용으로 세금 계산할 때는 빼줘요. 직장인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로 일괄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줘요. 이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만 이 자녀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하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월급에서 떼어가는 사회보험료는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이고, 내 급여에서 식비, 출장비, 위험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알아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썼다면 그만큼 내가 경제에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내 수입의 25% 이상이 되는 소비부터 소득공제를 해줘요. 대중교통이나 문화생활 같은 소비는 공제를 조금 더 해주고,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썼을 때 공제를 조금 더 해줍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 영수증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내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직불카드나 현금을 써라.
나눠라. 부부 중에 한 사람 이름으로 소비를 해서 공제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같은 국룰들이 있죠. 근데 소비를 통해서 세금을 아끼기보다는 소비를 아끼고 투자나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현명한 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 관련된 소득공제도 있는데 주택 청약 저축에 넣는 돈의 일부는 소득공제가 되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가 갚는 원금이 아니라 내가 내는 이자의 일부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국내 벤처기업에 엔젤 투자를 해도 일부 소득공제를 받는데 엔젤 투자에 대해서는 언제 별도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에게 어떤 소득공제가 해당되는지는 홈택스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의 홈택스처럼 좋은 세금 플랫폼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소득공제 금액이 다 정해지면 내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앞서 말한 내 과세 표준이 나와요. 그럼 내 과세 표준에 맞는 세율을 내 과세 표준에 곱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 산출세액이 나오면 또 조건에 맞는 일부 금액은 세금에서 바로 빼주고 이걸 우리가 세액공제라고 불러요.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일부를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를 보면 일단 여기서도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일부 금액을 일단 세금에서 빼줘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다니신다면 추가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앞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부양가족 중에 자녀는 세액공제도 해줘요. 또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 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줘서 부부가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내가 연금에 돈을 넣고 있다면 일부 금액 세액공제를 받는데 연금은 할 얘기도 많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보장성 보험도 일부는 세액공제를 해줘서 내가 생명보험,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있다면 이것도 일부 세액공제를 받고 의료비도 일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뭐 아프지 않아서 의료비 안 쓰고 공제 안 받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참고로 실형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는 1년에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은 1년에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데 이건 홈택스에 보통 자동으로 안 뜨고 내가 안경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꼭 챙겨보세요. 본인이나 가족의 교육비를 썼다면 이것도 일부 세액 공제가 되고 월세도 조건에 맞는 일부는 세액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도 세액 공제 대상인데 참고로 현금으로 낸 기부금뿐만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물건으로 낸 기부도 기부 영수증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꼭 내 고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특정 지역에 10만원 기부를 하면은 10만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0만원을 내고 10만원을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만원 정도는 그 지역에 뭐 과일이나 고기 같은 특산물로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0만원씩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나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들도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내야 하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면 이제 진짜 내가 내야 되는 최종 세금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1년간 낸 내 소득세의 총합과 이 결정세의 금액을 비교를 해서 내가 연말정산 이후에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소득이 많아지면 이런저런 공제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시라면 연말정산 이후에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서 말한 원천징수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표준보다 20% 더 떼어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연말정산 이후에 한꺼번에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고 이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겠죠. 반대로 나는 연말정산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많다 그러면 매달 원천징수로 떼어가는 소득세를 표준보다 80%만 떼어가세요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미리 떼어가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 원천징수율 조정은 회사에서 월급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투자나 주식 관련 세금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내가 이자나 배당을 받았다면 이것도 소득이니까 15.4%의 소득세를 내요. 우리가 이걸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액도 소득이고 여기에 내는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국내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코스피 200 같은 ETF를 사고 팔았을 때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202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매길 예정이에요. 두 번째 경우는 해외 주식을 팔아서 낸 수익에 대해서는 그 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해외 금융사가 운영하는 해외 ETF를 팔았을 때 낸 수익에 대해서도 250만 원이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세 번째가 조금 헷갈리는데 국내에 있는 해외 ETF에 투자를 했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KB나 미래에셋 같은 국내 증권사가 운영을 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는 ETF를 내가 사고 팔았을 때 수익을 냈을 경우는 배당처럼 간주를 해요. 매매 차익으로 낸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앞서 우리가 배당에는 15.4%의 소득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자나 배당 수익으로 2천만 원이 넘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말정산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제도라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연말정산은 없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근데 직장인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외의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엔잡러 시대라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서 말한 투자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다른 수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럴 때는 나의 다른 소득이 누진세로 계산이 돼서 추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소득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를 보면 일단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사업소득이란 내가 하는 사업이 그게 부업이든 아니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면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면 이건 기타 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기타 소득은 1년에 3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두 번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 1년에 300만 원이 안 됐으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돈이 300만 원이 넘었다 아니면 내가 하는 강연이 내가 매달 주기적으로 하는 강연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의 규모가 좀 커졌다면은 이렇게 개인으로 하지 말고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법인으로 세금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이자와 배당의 총 합이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 원 넘기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국내에 있는 해외 주식형 ETF를 팔았을 때 낸 수익도 배당으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도 합쳐져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내에 있는 해외 주식형 ETF를 팔았다면은 여기서 낸 수익이 내 다른 이자와 배당과 합쳐져서 2천만 원이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ETF가 아니라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니까 종합소득세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늘은 돈을 버신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지식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기고 돈도 많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고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